오찬 소식이 나왔어요. 예. 엿새 만에. 엿새 만에. 예. 그때 그분들이 다 모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관섭, 한호섭 다 모이는데 네.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된 특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오체투지 시작하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이 국회 현안들, 그리고 이제 플러스 총선 이슈 뭐 이 등등에 대해서 현안 논의를 한다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민생을 강조해요. 지난번에 서천에서 서울 올라오는 기차 1시간 동안 무슨 얘기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민생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무려 6번이나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서천 그 민생 현장에서 사실은 사진만 찍고 정치행위 한 것에 다름없는 그 현장에서 민생 강조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자들에게 발표는 민생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정치 현안 세게 뜨겁게 토론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고요. 안 그래도 공천 얘기 나눌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죠. 공천은 당에서 하는 거다라고 손을 긋더라고요.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이 그리고 또 사실 지금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대체로 정당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은 대표가 겸직할 때 혼자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같이 합니까? 이철규 위원장이 같이 하지 않습니까? 네. 공동 인재영입위원장도 전 처음 봐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한동훈 위원장을 다 신뢰할 수 없어서 이철규 위원장을 박은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정치권 안에 있고, 실제로 그 김경률 사태가 터졌을 때 제일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통령실 입장을 방어했던 게 바로 이철규 의원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공천 문제도 한동훈 위원장이 다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그 이철규 위원장을 향해서도 제 스텝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당에서 공천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철규 위원장은 스텝에 불과하고 뭐 이렇지만 어쨌든 대통령실이 오찬을 잡으면 갑자기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다. 예, 그러니까 그냥 그 통상의 문법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러면 오판하게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오늘 오찬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풀이될 텐데요. 핵심은 공천 아니겠습니까? 이제 당초에 그 제2라운드, 제3라운드 계속 예고가 되고 예정돼 있다. 이제 이런 정치 분석가들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차원에서 해석을 해보면 딱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림은 다시 네. 보여서 밥을 먹는 화목한 그림을 보여주지만 그 밑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는 치열할 거다. 뭐 밥이 넘어가겠어요. 그림만 밥 먹는 장면이겠죠. 밥은 안 넘어갈 겁니다. 네. 근데 하여튼 대통령이 식사를 아주 맛있게 하신대요. 네. 뭐 소리도 팍팍 내시면서 네, 그러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어떤 얘기가 오갈지 좀 그 얘기는 나중에 또 네. 풀어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인 미래대연합이 공동 창당에 합의를 했어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양양자 대표의 한국의 희망이 먼저 합당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5당에서 이제 그렇죠. 다섯 묶음에서 그렇죠. 이제 세 묶음으로 이제 줄어들었죠. 이게 이제 제3지대 합당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제 그 지금 뭐 이제 그 5파전에서 3파전으로 합쳐졌는데 그 3파전이 누구야? 이렇게 하면 일단 민주당 계열,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원칙과 상식, 이제 원칙과 상식 팀, 그래서 줄여서 원상팀 이렇게 하거든요, 기자들은. 네. 이렇게 민주당 계열이 지금 일단 합치기로 한 거고요. 근데 여기에 과거에 이제 뭐 바른미래당 그리고 그 새누리당이었던 정태근 의원, 그다음에 이제 정의당에서 박원석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한꺼번에 뭉쳐지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민주 진보 계열 플러스 보수 일부 이렇게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덩어리가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이제 개혁신당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아직 또 나머지 뭐지? 아차
류호정 의원하고 금태섭 금태섭. 의원이 있는 새로운 선택. 이 새로운 선택팀이 조만간 새로운 선택을 할 거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 안에 입장을 밝히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5덩어리에서 이제 세 덩어리가 되고 금태섭 의원 측이 또 결합을 하게 되면 두 덩어리가 덩어리가 되겠네요. 이제 압축이 되면서 언론들은 분석하기를 빅텐트는 아닌데 중텐트가 2개 일단 큰 중텐트가 2개 생기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주말 사이에 뉴스 바사사 우리 튀기못 튀김님들. 네. 네, 튀기못님들을 위해서 쭉 취재를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고 양당 양쪽 그러니까 그 이낙연 그러니까 소위 이제 민주 진보 계열, 민주당 탈당파 계열, 그 다음에 이제 개혁신당에서 보는 거 양쪽이 다 입장이 조금씩 다른데 경우에 따라서는 4파전 선거가 될 수도 있겠다. 4파전. 예, 그러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개혁신당.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뭐죠? 개미당, 개미당. 개혁미래당 개혁미래당. 이렇게가 네.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여기에서 또 연동형으로 결정이 되게 된다면 또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요. 뭐 네. 병리병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있을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을 봐야 되겠지만 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또 위성정당 2개가 또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6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왜 이렇게 분석을 하냐면요. 실제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시너지라는 거예요. 시너지. 예, 그러니까 양쪽이 합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려면 최소한 지지율에서 뭔가 조금 플러스 했을 때 확 뛰어. 분위기가 확 달라져. 뭐 이런 게 좀 이 두 묶음이 합쳐지려면 예. 딱 합쳐졌을 때 뭔가 착 하고 그렇죠. 뭐가 올라와야 무슨 되는데 그렇죠. 컨벤션 효과라도 좀 있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 않거나 혹은 하락이야. 이렇기 때문에 이거 합치는 게 좋은 거야, 아닌 거야, 그냥 이대로 가는 게 나은 거야, 어쩐 거야,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이낙연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어떤 역할론을 요구받고 있어요. 이낙연 대표가 전직 대표고 전직 총리고 전남지사도 했고. 국회의원을 5번이나 했는데 그래도 호남에서 뭔가 지지율을 만들어서 돌풍을 좀 만들어서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없으면은 왜 합쳐? 이제 이런 얘기를 개혁신당 쪽에서는 하는 것이고 또 이 개혁미래당 쪽에서는 이거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거 인기 좀 많다고 지지율 좀 높다고 뭐 이를 안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이러면서 약간 서로 간에 실랑이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언론에서는 주도권 다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사실 합당을 하려면 서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면 서로 호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호감이 있어야죠. 예. 근데 호감을 가지면서 호의를 베푸는 상황은 아니더라. 그러니까 취재를 해보니까. 호감을 가지면서 호의까지는 아니다. 호감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취재해보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관련해가지고 당명에 개혁을 넣는 것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발끈했잖아요. 맞아요. 네. 예. SNS로. 예, 뭐 중국집에 전화기 2대 놓고 장사하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대놓고 개혁자를 쓰면 어떡하냐. 그리고 오늘 아침 누굽니까 정책위 의장 하는 김용남 의원은 여론조사할 때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데 개혁을 저렇게 2군데나 넣으면 어떡하냐면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어제 이석현 국회 부의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 개혁신당에서 이렇게 비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꼭 이 멘트를 해달라고. 정치권에서 개혁이라는 단어는 공공재에 해당한다. 공공재다. 네. 개혁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공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같다. 개혁이라는 이름은 선점할 수 없는 그렇죠. 용어다. 예. 이준석 대표에게 지지 않을 거야. 지지 않겠어. 뭐 이런 이제 선언으로 들리는데요. 근데 일단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무대응이 상책이다. 그러니까 자꾸 분란하는 모습을 보이면 결과적으로 합당하는데 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감정 싸움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개혁미래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어떤 표현을 하냐면 뭐 애들 얘기하는데 자꾸 토 달고 봐요.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 자체가 또 비하가 되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지금 혹여라도 산통 깨질까 봐 굉장히 조심조심하는 분위기더라.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뭘 갖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양측이. 그까짓 거 그냥 하기로 했으면 그냥 합쳐가지고 기호사 한번 받고 기분 좋게 출발하면 되는 거지. 뭘 이렇게 따지고 그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당장 지도부 어떡할 건데? 지도부 구성 어떡할 건데? 어? 그 누가 대표하고 누가 뭐 맡고 누가 뭐 어떻게 다 조정할 건데 그 많은 사람들을.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달 뒤에 이제 선거해야 되는데 다 떠나 지역이야 뭐 이렇게 나눈다고 하더라도 비례는 또 어떻게 할 건데? 비례 누가 앞으로 가고 누가 뒤로 갈 건데? 앞순위가 유리한데 이걸 놓고 가위바위보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 문제를 놓고 또 이렇게 상당한 실랑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정당에서 핵심은 공천, 지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신설합당 할 경우에 당대당으로 통합할 경우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뒤로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네, 뒤로 갈수록 이 계산이 더 복잡해지고 초반에 확 그냥 분위기로 합치는 거 아니라면 아마도 감정 싸움 생기고 여러 가지 이슈로 중간에 트러블이 생기고 이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합치지 않고 꼭 굳이 합치지 말고 결혼 안 하고 그냥 연애만 하는 식으로 해서 썸 타다. 그렇죠. 선거 연대만. 기호 3번 받는 선거 연대만 하고 그리고 끝나면 각자 자기 당으로 흩어지는 방식. 요런 이걸 가지고 이제 근데 사실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바가 뭐냐면 텐트는 바람 불면 무너진다. 큰 집 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떴다 방식으로 정치하지 않겠다라고 본인 입으로 명토 박아서 이야기한 바 있어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가면 떴다 방이죠. 네, 일단 선거 때는 합쳤다가 선거 끝나면 흩어지는 이런 방식이 되면 이게 본인들이 그동안 해왔던 방식과 좀 다르기 때문에 예컨대 개혁미래당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지만 이것을 개혁신당이 받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목전에 닥친 총선이 워낙 위중하고 총선 전술 차원에서 2월 말에는 그래도 국회의원이 3명 알파 있으면 6억 정도의 그 선거 일단 정당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합쳐야 된다. 그래서 시너지를 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슈들로 상당히 분란의 요지가 생긴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내부에 대통합위원회를 개혁미래당 안에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바로 빅텐트 위원회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위원회 차원에서 어떻게 소통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낼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총선 승리 아니겠습니까? 총선 승리에서 제3지대가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냐. 이제 그 차원에서 접근을 하겠죠. 어떻게 보면 제3지대 안에서 서로 이제 좀 주도권 다툼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서로 이제 막 싸우는 모습을 치열합니다. 보여주면 근데 그런 싸우는 모습이 국민들 보시기에는 또 새로운 정치하고 개혁하겠다면서 또 싸우네? 이러면서 또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 자체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만 전해야 되겠다. 아니 이제 합당을 하려면 좀 이렇게 모양 좋게 하는 것도 사실은 방식이라 그런 방법이 이제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 내부 제가 취재해 보면 상당한 잡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디테일 뭐 이런 얘기 막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정치인들은. 그러나 취재한 내용을 소상히 말씀드리는 게 또 기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제가 청취자들께 정확한 정보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은 싸우고 있다. 하댕TV님이 텐트는 쳐야겠는데 누구 땅에 치느냐가 문제인 것 같다라고 예리하게 지적을 또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개혁미래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뿌리이고 이제 탈당파가 주축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율에 영향을 끼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제 슬기로운 여론조사 시간에 이제 그런 걸 좀 전해드렸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민주당은 사실 이준석 신당이 처음에 이제 태동할 때부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지표에 계속 잡히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흐름과 추세를 보는 건데 그 흐름과 추세 속에 이준석 신당이 창당하면 찍을 거냐 말 거냐 지지할 거냐 말 거냐 문항을 설계해서 물어보면 꼭 나타나는 흐름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크든 작든. 그래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반대로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하거나 말거나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4파전이 돼서 각자 길을 갔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0. 예, 그래서 기존에 지지했던 국민의힘 지지자는 국민의힘으로, 민주당 지지자는 민주당 지지자로 이렇게 흩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이들이 합쳐서 기호 3번 받고 제3지대에 하나로 출격을 한다.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정의당이 굉장히 많이 미약해졌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3지대에 있는 소위 무당파 20%, 20, 30%가 되는 이 무당파 지지율을 상당히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긴장하는 분위기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지난주 갤럽 조사를 보면 그 결과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대통령 직무평가를 쭉 보면 이거 사실 대통령실이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 여론조사 지표입니다. 지역적으로는 TK, 그다음에 세대별로는 6070을 제외하고는 전 세대 전 지역에서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최하 15%에서 최고 38% 수준에 갇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세대도 20대, 30대, 40대, 50대 전 연령층 특히 40대는 지지율이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과거에 아무리 그 임기 초반부터 지지율 만 5세 취약 연령 뭐 제한 뭐 이때도 상당히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연령이 고르게 부정평가가 매우 높다. 그것도 40대 같은 경우에는요. 부정평가가 82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의 끝났다. 예. 거의 뭐 평가는 끝났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이런 수준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심판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 만한 어떤 비장의 카드나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딱히 그런 게 안 보인다. 그러면 이 포션은 다 누가 선거에서 차지하게 되냐면 사실상 야권에서 그 포션을 이제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재밌다기보다는 심각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갤럽 지지율을 갤럽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35, 정의당이 2, 무당파가 22예요. 그러니까 이 정세에 이 엄청난 상황에서도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지지율이 뭐 1%포인트밖에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1%라도 뒤지는 것은 좋은 시그널은 아니죠. 여기서 확 앞서야 맞는 것이죠. 상식적 눈높이에서 보자면. 근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게 상당 부분 무당파로 빠져 있다. 이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려면 단순히 그냥 우리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게 아니라 전국 운영의 어떤 주도권을 다시 회복하면서 판을 뒤집어 엎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 민주당에게 굉장히 불리한 선거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요. 지금 잘 보십시오. 뭐 이게 뭐 약속 대련이네 어쩌네 아니네 막 이런 분석들이 있었지만 지금 잘 보시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끝났어요. 평가가 끝났어요. 이제 심판할 결심이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별거 사실 보면은 야 이게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이런 말 한다고 해서 그만두라고 할 정도야 하는 정도의 이관섭 비서실장을 그 한동훈 위원장에게 보내서 사퇴하라는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거절했다라는 메시지가 그냥 그대로 노출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일종의 디커플링 현상이 생기는 거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는 그대로 있고 또 국정운영 수행 지지도도 30% 박스권에 갇혀 있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소폭 상승 혹은 하락 혹은 정체인데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바로 한동훈 위원장의 리더십인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은 인기가 굉장히 좋고 심지어 호감도도 굉장히 높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잘하고 있어가 52, 이재명 대표 잘하고 있어가 35. 앞서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사령탑을 윤석열이 아니라 한동훈으로 그림을 바꿨을 때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가 됐을 때 대중이 어떤 선택을 할까. 이게 상당히 교란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번 선거가 끝나도 여전히 윤석열 정부가 3년 동안 지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교체하면서 국민적 교란을 만들어 오고 여기에서 민주당이 국정운영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하고 한동훈 위원장 모든 뉴스의 중심에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서고 지면을 막 압도적으로 도배질 해버리면 민주당이 설 땅이 없는 거죠. 저는 상당히 위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개혁미래당의 출범 이 차원이 아니라 민주당은 크게 보고 전선을 크게 치고 전국 운영의 주도권을 뺏어오지 않으면 이번 선거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도처에서 예컨대 박빙 지역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지역에서 몇 표 안 되는 차이에서 3파전 혹은 4파전 그리고 국민의힘이 한동훈 위원장으로 얼굴을 바꿔서 나왔을 때 대중을 현혹하거나 이랬을 때 민주당이 어떤 돌파하는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 안 되는 표 차이로 우후죽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상당히 긴장해야 되는 선거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건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게시판 보시면 조금 자세한 내용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번 공동 창당이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계열의 한 덩어리가 된 게 제3시대 빅텐트에는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할까. 근데 아까는 이제 개혁신당이 이제 개혁이라는 이름을 쓴 거에 대해서 되게 발끈하는 SNS 메시지를 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사랑의 짝대기다. 통합을 염두에 두고 개혁을 넣은 거다. 약간 좀 몸짓이다. 구애 몸짓이다. 뭐 이런 해석도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그런 분석에 대해서 개혁신당이 별로 동의하는 눈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 발끈하면서 아니 남의 이름을 갖다가 쓰면 지지도 조사할 때 왜냐하면 합당해서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지도부 구성 그다음에 뭐 비례대표 의석 순번 그리고 누구를 데려올 거고 뭐 이런 이니셔티브를 누가 지느냐에 따라서 정당 운영의 방향이 훅훅 바뀌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합당할 때 너네 지지율 몇이야? 우리 지지율 몇이야? 뭐 이런 걸 합쳐서 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당원 수나 이런 등등을 보면 개혁신당이 훨씬 앞서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위 민주당 탈당파 계열들이 만드는 것은 아직 5천 명도 모으지 못했고 그리고 창당 대회를 하진 못했어요. 창당 준비위원회가 발족을 한 것이고 언제 창당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5개 정당법에 따라서 5개 시도당에서 지역당을 창당할 수 있는 수준의 당원 모집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당명을 같이 써서 그러지 말고 여론조사로 돌려서 합치시다라고 했을 때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많은 시민들이 헷갈려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사랑의 짝대기 그러면 차라리 이런 얘기를 해요. 개혁신당 쪽에서는 취재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을 만들지 말고 그냥 들어오면 되지. 우리 당에 입당을 하면 되지. 왜 당대당 통합을 주장을 하느냐. 그거는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원도 훨씬 많고 속도도 빨리 내고 있고 인자들도 많은데 다만 우리에게 부족한 건 현역. 여기는 다 없는데 현역 셋. 요 차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시너지를 만들지도 못하고 현역 셋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합쳐야 되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개혁신당 안에도 연합파가 있어요. 무조건 합쳐야 된다라는 파가 있고 독자파가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하는 게 낫지. 왜 자꾸 합치려고 하냐.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러저러한 토론들이 있는데 독자파와 연합파가 막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파들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여기서 독자 노선 가면 이준석과 아이들이야. 그렇게 갈 거야?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든 현역들 불러서 시너지를 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 중심으로 우리가 그냥 가면 승산이 있지 않겠냐. 뭐 당원도 많고 막 이런데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노선이 승리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잔류하겠다. 공천 신청은 안 하겠다라고 네. 선언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너무 모시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네. 러브콜을 보낸 데 대한 응답이잖아요. 그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제가 별도로 취재를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두세 달 전에 네. 유승민 전 대표 본인이 창당을 할 생각이 있었대요. 두세 달 전에. 네. 그때는 이준석 대표가 신당한다 만다 하기 전이라는 겁니다. 내가 창당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주변에서 너무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바른미래당 해봤지 않냐. 끝나면 다 그냥 자기네 당으로 복당하는 수준인데 그 해봐야 소용없다라고 말리는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그랬을 때 유승민 대표가 도저히 이 당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하는 저런 방식의 무도한 정치는 묵과할 수가 없고
정말 어려운 건 알지만 어려워도 꼭 필요하다면 정치인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다. 이런 결의에 찬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신당하겠다고 떡 나온 거예요. 어떡하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상당히 이제 애매해진 측면이 돼서, 먼저 했었어야 되거나 아니면 그 당에 들어가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창당한 그 당에 그냥 들어가기에는 또 그동안 해왔던 정치 자산과 무게, 정치적 무게 등을 볼 때 그건 또 좀 어려운 거 아니야? 고민하다가 일단 그냥 남기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12월 말에 고민을 끝낸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지금까지 미루다가 일단 남고 대신에 공천 신청은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냈어요. 아니 불출마면 불출마지 또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거는 이 뭐예요? 뭐지? 이런 느낌이 들긴 그러니까요. 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 행간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라고 이제 주변을 취재했더니 그리고 제가 재밌는 게 오늘 아침 조간을 보면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략공천 주면 받는다는 얘기다. 그잖아요. 근데 내가 신청은 안 하겠다. 내가 신청은 안 하고 혹시 주면 뭐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 그것이 수도권 뭐 경기도지사 출마했었으니까 경기도 정도 되면 출마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 추론을 담은 또 분석 기사를 썼고 그러니까 그것과 불출마 한겨레, 사이에 뭔가 간극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한겨레에서는 안 준다. 뭐 주겠냐. 뭐 이런 맥락에 이제 양쪽의 진보 보수 양쪽에 이제 엇갈린 이제 해석들을 내놓던데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최측근 관계자에게 여쭤봤어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지금은 그냥 정중동 이렇게 계시지만 그러다가 총선에 불이 확 붙는 시점에서 뭔가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국민의힘의 중도 보수 노선을 걷는 유승민 정도가 어느 지역에 출마해서 승리해서 성과를 만들어 오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소구력이 생기면 한동훈 비대위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는 거 아니냐. 그거 너무 큰 가능성 아닙니까?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랬더니 지금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 뭐 좋은 지역 주지도 않겠지만 뭐 강남, 서초 이런데 주지도 않겠지만 경기도나 서울 북부 지역 소위 얘기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험지에 해당하는 곳에 출격해라라고 하면 아마 그렇게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전략공천 차원에서 어딘가 가라하고 당이 미션을 주면 그거 가지고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러면요. 한동훈 위원장하고 유승민 전 대표가 손을 잡는 격이 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곤란한 사람들이 생겨요.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이 매우 싫어합니다. 유승민 전 대표가 못마땅해서 그때 경기도지사 그 지방선거 때 누굴 내보냈습니까? 김은혜 후보를 내보냈잖아요. 그렇죠. 느닷없이. 그래서 경선에서 떨어뜨리고 김은혜 후보가 출격해서 김동연 지사하고 붙어가지고 김동연 지사가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겠냐. 이렇게 되면은 완벽하게 갈라서는 건데 1.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서 유승민 대표에게 뭔가 역할을 맡길지 안 맡길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 2. 맡기게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관전 포인트. 두 가지가 주요한 관전 포인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포인트는요. 지금 공천과 관련해서 취재를 해보니까 와. 용산에서 내려보내려고 했던 일종의 이제 낙하산 부대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쭉 뭐 용핵관, 네. 검핵관 이런 분들이 패닉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쫙 영남 지역에 이제 내려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경선을 여기저기 하게 되면 경선은 현역에게 100%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당원 명부를 다 이것은 민주당 뭐 국민의힘 가릴 것 없이 모든 정당이 그래요.
그 당원 명부 가지고 있고 뭐 전체 지역을 다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 1,000명 정도 샘플로 해서 여론조사를 돌리는데 이 표집을 어느 대상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대체로 당원들이 전화해서 전화 좀 받아주세요 하는 분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역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우리 갈 데 없다. 라고 해서 경선하면은 갈 데가 없다. 네, 그래서 패닉이 되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오늘 오찬에 이게 아주 중요한 반찬거리가 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윤심공천을 할 거냐, 한심공천을 할 거냐, 이걸 둘러싼 핵심 논의가 아마 진행되고 있겠죠. 1시 5분이니까. 이런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병립형을 확정한 상황이지만 네. 어쨌든 준연동제로 유지될 가능성도 대비해서 위성정당 만드는 작업도 착수를 했더라고요. 뭐 이러면 뭐 이번 주에 뭐 당명 정하고 정식 등록할 거다 이러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어떤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민주당은 고민 중이에요. 아, 이 고민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지금 짬짜면이에요. 짬짜면. 짬짜면. 네, 짜장면 반 짬뽕 반 계속 갈등하고 있고 조정이 안 되는 분위기인데 31일 며칠 안 남았는데 이번 주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하기로 했잖아요. 네. 원래는 의전상 대통령이 먼저 하셔야 됩니다. 1월 1일 날 신년 기자회견 통해서 올 한 해 국정운영 기조는 뭐고 민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윤석열 정부가 이런 거 이렇게 정책을 하려고 하고 국민 여러분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외교안보 이런 정책을 하고 할 거니까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정도에 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주장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문법에 맞는 거예요. 한 달이 다 되도록 기자회견을 하네 안 하네 인터뷰를 하네 안 하네 김건희 관련해서 이슈에 대한 답을 못 정했네 정했네. 세상에 29일이 가도록 아직도 그걸 못 정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답답해서 더는 못 기다린다. 내가 먼저 하겠다. 라고 나선 거거든요. 31일 기자회견에서 가장 뜨거운 질문 중에 하나가 될 게 바로 이 선거제다. 선거제. 예.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고민이 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산기를 막 두드려 볼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 동네별로 쭉 표집을 해보면 결코 유리한 선거가 아닌데 경우에 따라서 연동형 비례제로 가서 민주당 의석수가 혹여 국민의힘에 비해서 한 석이라고 또 뒤져서 일당을 놓치게 됐을 때 상당히 큰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민주당이 일당이 되는 전략을 해야 되겠다라는 절체절명의 목표가 민주당 지도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우아하게 지면 무슨 소용 있나 뭐 이런 얘기를 했었나요? 하여튼 뭐 그런 맥락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었고. 근데 그건 뭐 별건으로 놓는다 하더라도 총선 넘어 대선인데 대선에서 민주당은 늘 연합 정치로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하지 않으면 이기기 어려운 구도였어요. 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촛불 지난번 문재인 정부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연합의 툴을 놓고 갈 거냐. 그러니까 총선에서 만약에 민주당만 살아남는 전략을 하고 그밖에 뭐 그 진보 정당들 또 시민사회 단체들의 요구를 빼고 갔을 때 그때 대선 전략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거냐. 결국에는 총선은 이기고 대선은 지는 전략이 된다면 이게 성공하는 전략인 거냐 실패하는 전략인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소위 얘기하는 민주대연합. 그러니까 용해인 의원이 제기한 건데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뭐 열린민주당 뭐 사회민주당 등등등등 해서 또 사회단체까지 다 들어가서 민주당은 지역선거를 치르고 연동형으로 했을 때 네. 비례정당은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어서 각자 이 안에서 선거를 치르고 끝나면 다 돌아가자. 뭐 이런 방식의 이제 제안을 용해인 의원이 하고 있는데 이걸 이른바 민주대연합론이라고 이제 통칭해서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선거를 해보자. 반윤이라는 큰 전선을 치고 이렇게 민주당이 통큰 선거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네.
잘 되는 분위기는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화답을 안 하고 있고요. 정의당은 우리는 이미 녹색당하고 선거연합하기로 했어요. 녹색정의당. 네. 그래서 녹색정의당이 여기에 들어갈지 말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라는 것이고, 진보당은 우리 제안 아직 안 왔는데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것이고요. 나머지 당들은 굉장히 작은 소수 정당들이고 뭐 이런 입장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번 2달밖에 안 남은 이제 70일이죠. 70일 남은 선거를 어떻게 지휘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과 노선을 분명하게 정하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조금 더 큰 판을 지휘하는 그런 선거의 사령탑이 되는 것이 이번 총선도 승리로 이끌고, 이게 민주당만의 선거가 아니잖아요. 민주 진영만의 선거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제 세력을 모두 규합해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제 이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친명 친문 네. 그래서 이제 공천 관련해서 갈등이 좀 불거져 나오는 모양새인데 네. 뭐 이른바 자객 출마 논란이 있잖아요. 뭐 양이원영 의원이라든지 이수진 의원이라든지 이제 대표적인 사례일 텐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자객 출마라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해하고 불편해합니다. 불편해한다. 왜 이게 자객이야? 그러니까 현역 중심이라는 거죠. 현역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취재하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 한 5번 정도 하면은 5, 4, 20년이거든요. 20년을 그 지역에서 정치했던 사람인데 자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를 못 나와, 바깥을. 인터뷰를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동네를 챙겨야 돼서. 그래서 아니, 국회의원을 세상에 5번이나 하신 분이 무슨 자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역들은 돌아다니는 개만 자기네 동네로 넘어와도 막 신경이 쓰인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선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객이라는 표현을 현역 중심에서 쓰는데, 사실 새로운 도전자 입장에서는 기회를 얻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불리한 기회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당원 명부 뭐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줄 리가 없잖아요, 경쟁자한테 그런 정보를. 그러니까 이것도 공개해야 하는 게 맞는데 공개하지 않고 현역이 가지고 선거를 치르면 100% 현역에게 유리한 구도인데도 자객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한다라는 것이 있고, 다만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양이원영 의원도 그렇고 이수진 의원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은 사실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수진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윤영찬 의원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네. 윤영찬 의원도 참 부끄럽게 됐죠. 그렇잖아요. 이게 뭐 본인이 탈당한다고 다 해놓고 뭐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뭐 개딸 전체주의가 자신들이 얘기하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뭐 이재명 대표 사당화라고 주장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전혀 그런 게 없이 딱 한 게 있다면 현근택 변수가 생겼던 거잖아요.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유의미한 뭐 구도를 가져갈 수 있는 리더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수진 의원이 성남 중원으로 가서 내가 한번 뛰어보겠다 한 건데, 어제까지 서대문에서 뛰던 사람이 또 이분이 또 일로 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이런 정치가 과연 국민들이 보기에 잘합니다, 정당성이 있어요, 그 당 참 잘하네, 이렇게 평가받을까요? 아니면 이게 뭐야, 이런 평가를 받겠습니까? 상식적 눈높이에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양이원영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양기대 의원 지역구로 가는데, 아마도 현역과의 싸움에서 경쟁력이 우수하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뭐 듣는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좀 그렇고, 이분들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 강북을에도 정봉주 전 의원이 도전장을 낸 곳이 박용진 의원 지역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지역도 마찬가지고 도처에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자객이라고 하는 것은 기자들이 언론에서 재밌게 표현하려고 자객이라는 표현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현역 중심적 표현이다. 그냥 경선하는 겁니다. 경선을 하는 거고 새로운 정치 신인들이나 네. 아니면 새로운 도전자가 들어오는 네. 건데 그걸 너무 자객까지 그렇죠. 표현하는 자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예. 근데 양당 공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김경률 회계사가 자객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김경률 회계사가 자객으로 가기에는 김성동 전 의원 3번 출마했다 3번 다 떨어졌는데 너무 순하시던데요. 저희가 한번 모셔서 인터뷰도 해봤는데 네. 네, 하여튼 느낌은 그랬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의도 네. 인사이드 장윤선 기자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